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 펀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외교안보, 대북 정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북 강경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평화 유지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베이징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이에 따른 반중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대선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햇볕 정책 논제이셨죠. 네. 이제는 이제 뭔가 새로운 그 안보 정책을 펴고 계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정세분석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전에 하면 사실 이 햇볕 정책의 전도사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DJ의 아태재단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노무현 정부 때는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햇볕 정책의 핵심이었다 했는데 어느 순간 햇볕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또 비판을 하시다가 이제는 국민의힘 쪽 진영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변화는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의아해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또 마침 또 오늘 그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이 주장을 펴시는 책을 내시는 또 북 콘서트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북한 쪽으로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위를 한 다음에 아태재단에 처음을 몸담았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의 이제 입안, 그 다음에 그 집행에 좀 관여를 좀 해서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을 평양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 당시 햇볕 정책의 전도사로 좀 불력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MB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이제 남북 관계 안 좋았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학자로서 좀 해봤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깨달았던 게 정책이란 것은 그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햇볕 정책은 나름 정책적 유용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 MB 박근혜를 지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도 다 이제 사실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끝나는데 15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건 그 당시 햇볕 정책과는 전혀 다른 객관적 현실로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변화된 현실은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제 책에 처음 나오는 분야가 변화된 현실이 이제 제목입니다. 햇볕 정책이 일정 정도의 효용성을 가졌던 시기와 지금 시기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핵을 개발하는 중인 북한에서 핵 무장 국가가 돼버린 북한이 제일 크죠. 핵 개발 국가가 아니라 핵 무장 국가다. 그러니까 DJ에 때는 핵실험조차가 없었고요. 노무현 때 겨우 임기 말이 2006년에 1차 핵실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뭐 지금 6차 핵실험까지 가고 뭐 지금 미사일 쏘는 거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김정일과 핵무기를 완전히 대량 생산해서 지금 그 실전 배치 정도까지 와 있는 김정은은 본질적으로 다른 시기죠. 그게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일의 대미 전략, 대남 전략과 김정은의 대미 전략, 대남 전략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그나마 핵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좀 하면서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했고, 핵 카드를 이용해서 또 민족주의라는 걸 이용해서 남측 정부와 협상을 해서 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는 뭐 미국한테 아실 게 없다. 그다음 남쪽 너희들한테 손 벌릴 거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햇볕 정책 때 기본 전제는 우리가 마음만 잘 가지고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북한은 그걸 응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응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냥 스토커 하는 식으로 그냥 제발 만나주세요, 협상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통할 때는 통하지만 안 통할 때 하면 그거 바보짓 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역대 정부의 그 북한하고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DJ하고 그 노무현 정부는 신혼부부 같은 관계였다, 북한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MB의 경우에는 이혼 불사의 자세로 사는 그런 정부였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신혼으로 가보려고. 신혼 분위기 내보자고. 근데 신혼 다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울고불고 해봐야. 그래서 결국 약간 버림받은 정도의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햇볕 정책이 더 이상 이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 얘기는 햇볕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와는 관계없이 사정이 더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바뀌었는데 햇볕 정책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는 그건 뭐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지는 논외로 치고요. 네. 보수 쪽에서는 뭐 진보 탓이라고 진보 쪽은 네. 보수 탓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북한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인식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북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그 프레임이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우선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네. 장기적으로 북한을 잘 관리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그런 방식이 흡수 통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힘든 게 햇볕 정책이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개입 또는 관여라고도 하는데 관여라고 하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 관여가 통할 수 있는 것은 일정 정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체제가 동질성이 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되고 네. 우리처럼 정전 체제로 돼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군사적인 이 충돌이 가능한 이런 데서는 사실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체제가 완전히 달라서 상대 국가를 정치적으로 부인해야만 하는 이런 정치적 대결 상태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더 큰 이 인게이지먼트가 잘 안 통하는 이유는 분단 체제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인게이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인게이지 할 수 있죠. 미국이 베트남을 인게이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죠. 그것조차도 힘든데 네. 이건 분단 체제에서는 상대방 우리가 개입하고 관여해서 만나자 해도 저쪽에서 힘이 딸리고 두려우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게이지가 잘 안 먹히는 분단 체제의 우리 한반도적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햇볕 정책은 의도는 좋았으나 한반도의 정세 특성상 쉽지 않은 정책이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그 북한에 뭔가 평화, 대화 뭐 이런 걸 해보겠다고 계속 매달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이 평화 프로세스가 예. 이제 아무런 결말 없이 끝나게 됐는데 어떤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두 번째 북한의 전략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시풀 싱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관적인 기대, 네. 자의적인 정세 판단만 가지고 북에 대해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의를 가지고 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네.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청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북이 응할 것이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 윤재인 대통령과 이 진보 진영의 생각인데 그렇죠.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다. 세상 일이라는 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될 일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안 될 일을 가지고 하면 그 욕 먹고 바로 바보 됩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욕 먹고, 그럼요. 북한에서도 그럼요. 욕 먹고 그랬는데, 네. 그 북한이 지금 그 거의 ICBM 직전까지 또 갔어요. ICBM까지 가고 7차례 도발했는데, 자 ICBM 쏘고 또 핵 관련 또 더 재개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이런 쪽으로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까요? 지금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북은 뭐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1년에 이제 이른바 화성 15형을 쏘고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고 이미 헌법이나 그다음에 당규약에 이미 핵을 가진 국가로서 스스로 지금 강성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보된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그 김정은의 전략은 뭐냐면 김정일과 달리 이 미국하고 한국에 대해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나를 이라크로 해줄래? 파키스탄으로 해줄래? 정하라는 거예요.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라크 모델은 아시잖아요. 너희들 배짱 있으면 치고 들어와 봐. 군사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한번 해봐. 그리고 핵무기 가져가 봐. 이라크 모델은 강제적인 군사적 동원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뺏어온 거지 않습니까? 후세인은 죽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해보라는 거야. 그거 못할 거면 너희들 잘 판단해서 파키스탄처럼 해줘 그 말이거든요. 파키스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핵실험에서 막 제재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필요성 때문에 인정해주고 핵 무기는 해주고 관계 개선해버렸거든요. 경제 지원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도박장에 올인한 상태죠. 이라크 모델로 니들이 할래? 아니면 파키스탄을 할래? 정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대미 전략도 순순히 굴종적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건 너다. 대남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운 거 없다. 아쉬운 건 니들이지. 뭐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무슨 뭐 방역 협력을 하겠다, 백신 지원하겠다, 백날 해봐야 콧방구도 안 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북한은 핵보유국인가요? 핵보유, 사실상 핵보유국이죠. 그러나 NPT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인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북한이 저렇게 핵 보유국을 지위를 조금씩 얻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북핵 해법도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학자니까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비핵화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좀 보면 그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리비아 모델이 이제 이라크 모델이 군사적 수단으로 이제 강제 탈취하는 것이고 리비아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피가 스스로 핵을 포기한 그거 이제 제재 효과 때문에 된 거잖아요. 리비아는 뭐 워낙 석유 수출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방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심한 제재를 하니까 못 견디고 포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이죠. 자고 일어나니까 핵무기가 생긴 거야. 그런데 그 한 300에서 400개 생겼는데 이걸 뭐 러시아하고 미국이 달라붙어서 돈 줄 테니까 내놓으라니까 포기하는데 별 걱정이 없는 거 그래 가져가라. 준다니까. 안보도 보장받고 지원도 받으니까 쉽게 이게 자발적 핵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발적 핵포기가 모양은 좋지만 북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얘들은 자기가 죽을 똥 살 똥 얻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생긴 거야.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면서 만든 핵무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모델이 그런 거고 리비아 모델이 그렇고 이라크 모델이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 모델 있잖아요. 파키스탄 뭐 실패 사례 아닙니까? 핵 실험을 했고 뭐 제재를 다 했지만 결국은 핵이 묵인돼 버린 지금 NPT 바깥에 핵무장 국가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테러 문제 때문에 결국 미국이 파키스탄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원까지 해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그래서 제 책에서 이제는 핵 협상에 붙어가지고 뭐 저 불능화, 뭐 폐기, 해체, 반입 뭐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 속에서 또 그 액션 투 액션으로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행동 대 행동으로 뭐 단계적 교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수십 년 해봤잖아요. 안 돼. 그러면 이제는 핵 포기 협상에 집착하지 말고 육자회담 같은 이런 얼마나 지루한 과정을 겪어봤어요. 합의도 안 되고 합의해도 이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핵 포기 협상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저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미 북한의 핵무장이 됐으니 핵을 못 쓰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핵을 포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핵을 못 쓰게 하는 게 우선이다. 현실적으로. 그럼요. 핵을 못 쓰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안보를 먼저 갖춰서 김정은이 감히 핵 버튼을 못 누리게 해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죠. 하나는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 당연히 확장 억제라고 하는 우리의 이게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불안하다면 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논의를 해봐서 그게 뭐 전술핵 무기든 핵 공유협정이든 잘 생각을 해봐서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감히 김정은이 핵 버튼을 못 누리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와 관련된 것인데 모든 국가는 최소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아주 확고한 사전적 억지력을 가져야 돼요. 디터런스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드니 뭐 삼축 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도발을 했을 경우는 10배, 100배 이상의 응징을 하겠다는 단호한 응징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퍼니시먼트 딜이라는 게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한미동맹 확장 억제 무슨 뭐 이거 한마디 안 하죠. 그다음에 이 튼튼한 억지력. 그 억지력 하려면 어떻게든지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쐈을 때는 더 자기가 큰 피해를 보겠다는 그런 불확실성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후적인 응징 의지. 응? 우리 공무원을 불러태워 죽이든 연락사무소 폭발을 하든 아이고 제발 좀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김정은이 한마디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이 볼 때 저 쟤들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특히 제일 저는 심각한 게 60만 우리 장병 60만인가요? 50만인가요? 근데 우리 국군 장병의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하고는 전쟁을 안 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해서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장병들이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게 사후적 응징 의지라는 게 지도자는 필요할 때마다 발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전쟁은 피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게 2017년에
그 8.15 경축사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막 했을 때 김정은이 무지하게 쐈잖아요. 핵실험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뭐 디스트로이 토털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죽을 놈입니까? 그래 그럼 괌에 내가 포위 사격할 거야. 좌표까지 찍고 그랬어요. 거의 미국에서는 전쟁 난해만해 할 뿐이겠어요. 그때 2017년 8월 15일에 대통령이 경축사를 해요. 온 세계가 이제 주목을 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핵심이 뭐냐면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내 허락 없이 전쟁은 안 된다. 그럼 그거 누구한테 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김정은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트럼프한테 한 이야기예요. 너 내 허락 없이 전쟁은 안 돼. 나는 어떤 경우도 전쟁 안 할 거야. 그때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외교적 수단과 협상을 최대한 동원해서 전쟁을 막아보겠지만 그 효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든 국가 지도자가 공통이에요. 그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럼 백령도에서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거기 해병대가 총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쏩니다. 아니 누가 불량배가 내 가족을 때렸는데 경찰이 와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됐어. 평화적으로 해야 돼. 우리는 막고 있을게. 그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협협은 그것부터 다져야 됩니다. 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아까 말 한미동맹 강화, 확고한 억지력, 그다음에 단호한 응징 의지 이걸 대통령이 일관되게 발신을 해서 김정은 핵을 못 쓰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협상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구걸 합니까? 그렇죠. 제재는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협상을 문을 열어놓되 구걸은 하지 말고. 김정은이 개과천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아니면 그냥 나오면 돼. 그리고 우리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기다려서 아까 말한 비핵화 모델의 가장 성공적인 게 남아공 모델이에요. 정권이 민주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때까지 상황 관리하면 된다. 제 책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대선 그러니까 해병정치 변조했다고 난리가 날 거야. 이제 대선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대북 정책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두 후보가 상당히 틀려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 이 거의 뭐 평화 유지론 계속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 나면 젊은 애들 죽는다 이러면서 이 선제 타격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다를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제가 알기로 이제 민주당 내 비주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선 준비하면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공들인 게 DJ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책사들 그 자문그룹을 똑같이 가죠. 다 데려왔어요. 뭐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아무튼 거의 메모드급의 외교안보 그 자문단이 DJ 노무현 때 이어온 분들의 계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머릿속에는 뭐 당연히 그 햇볕 정책, 20년 전 햇볕 정책을 그대로 저는 이제 고장난 레코드 파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중국에 대해서 정책도 마찬가지고 북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평화 프로세스도 그대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분은 본래 말하고 또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자문했거나 현직에 계셨던 분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말한 그 선제 타격론, 그러니까 핵 도발이 임박했을 때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그 매뉴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저쪽에서 엄청 비판했는데 이건 윤 후보가 실수한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참 저쪽에서 이상한 프레임으로 전쟁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처음 나온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자들 질문에 답한 빽불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날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버렸으니 이건 전 세계 몇 개국도 없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이거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의 군사 메뉴에 선제 타격이라는 게 있다. 킬체인이라는 게 삼축 체제 중에 하나고 이건 DJ 노무현 문재인 다 이어받은 겁니다. 국방백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킬체인이 있어서 선제 타격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서 그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잖아요. 그 국제 규범상으로도 있는 겁니다. 상대 적국이 명백하고 임박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건 보장된 겁니다. 그거하고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선제 타격, 선제 공격 내지는 예방 공격이 있어요. 요거 이제 예전에 미국 부시 행정부 때 요걸 많이 먹었는데 징후가 없는데도 있을 것 같다는 심증하에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요걸 먹게 돼 있죠. 이라크가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구분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걸 갖다가 무슨 선제 타격을 마치 예방 공격처럼 이걸 뒤치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틀린 이야기죠. 근데 뭐 사실 평화냐 전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쟁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당연히 평화죠. 근데 전쟁 불사의 의지가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게 이제 한우한 응징의지.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말도 못 끝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얘기만 하면 금방 전쟁광이 되는데 그 공격의 논리를 막는 논리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평화라는 단어의 우월성입니다. 이미 진보 진영은 평화라는 단어를 선점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쪽 그게 저쪽에 그냥 자기 거야. 그러니까 민주도 자기 거고 다 자기 거예요. 어저께 있으면 우리 통일부 장관이 포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건 시민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전쟁에 나도 뭐 반전단체, 뭐 반전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를 책임진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평화라는 단어가 선점해 버린 그 기득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묘한 그 정치적인 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알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의 정확한 어떤 핵 능력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인정하지 사실 뭐 NPT 체제 때문에 말하기도 어렵지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항상 비핵화가 목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전쟁 불사 의지조차도 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안보를 지키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햇볕 정책으로 햇볕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하는 게 변화된 현실이거든요. 그 변화된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물론 비핵화가 목표죠. 그러나 이미 비핵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정부만 모르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건 정부만 모르고 국민들도 다 알아. 그러면 그 현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핵국가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싶지만 이미 NPT 체제 바깥에서는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분류가 돼 있고 수십 개 핵폭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가 이게 주목할 점이 2013년에 김정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략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6회 공군 3군 체제에서 전략군을 4군으로 만들어요. 그 전략군은 뭐냐면 핵 미사일 부대입니다. 그건 뭐예요? 실전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했고 최근에 쏴대는 미사일도 보면 검수 시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미 실전 배치용으로 공장에서 막 꽉꽉 찍어내는 핵미사일을 아무거나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쏴보니까 맞더라 이거. 이건 뭡니까? 실전 배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현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스토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주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야. 저 사람은 아직도 날 사랑할 거야 이 생각. 그렇지 않은 겁니다. 큰 코 닥쳐요. 북한이 아직도 대화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어갈 마음이 있을 거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과거 연인에 대한 자기 혼자만의 짝사랑이죠. 신혼이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 연인도 사실 그 마음은 많아지죠. 끝나면 끝나는 거죠. 무슨.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보죠. 자, 지금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반중 감정도 높아지고 하는데 재밌는 게 이재명 후보가 불과 며칠 전에 TV 토론에서 삼불 정책 적정하다. 중국하고 가까이 못 지내면 우리가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다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중국 어선 격침시키겠다. 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나온 거죠, 뭐. 이재명 지사는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은 뭐든지 나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그분의 저는 이제 말의 신뢰성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DJ 노무현 정부의 애교안보의 큰 기조를 이어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궁하고 필요하면 막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바꿔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바꿔야지. 그러니까요. 그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그 삼불을 인정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반중 정도 생기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조업하는 어선도 격침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소말리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중국 어선이 나쁜 어선이긴 하지만 그게 해적선이니까.
정말 나 이 양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격침시키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우리 어선 격침시킬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산불이 암과 대잔치죠. 네, 근데 산불이 적정하다.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중국의 눈치 또 이제 그 눈치도 이제 북한을 달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 가장 큰 오판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잘 지내면 북한이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아니에요. 네. 그것도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산불 정책이라는 것도 이게 저는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강 국장님 잘 아시지만 양국 사이에 굉장히 미묘하고 합의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네. 서로 간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외교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그리 네. 투 디스어그리라는 게 네. 있어요. 아니면 디스어그리 투 어그리. 예.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네.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일형도 우리가 아. 여기서 여기서 예. 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산불 정책이 얼마나 민감한 겁니까, 셋 다. 그쵸. 사드 추가 배치, 그렇죠. 뭐 그거는, 한미일 예. 군사 동맹, 뭐 예. 미국 MD 참여라는 건 우리 정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니마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걸- 현명한 외교는 중국에 대해서도 이걸 하겠다 말겠다 말을 안 하는 게 현명한 거고 그게 네. 우리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생긴 이 엄청난 이 반중 감정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게 현실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여러 가지 또 이제 안 좋았던 행태들이 있었던 네.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 중국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몽인이 뭐 이 저기 일대일로 이런 거 하면서 뭐 네. 엄청나게 이것들을 확장하면서 패권적인 모습을 네. 보여서 다른 나라하고도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확 이제 불거진 거죠. 그렇죠. 불거진 건데 저는 그게 반중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잘못된 판정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건 맞지만 이게 막 감정적인 어떤 도화선이 불이 붙여가지고 무슨 이걸 그 이모셔널하게 끌고 나가는 것은 네. 저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윤석열이냐 뭐 이재명이냐 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를 고를 때는 뭔가 생각을 안 할 글쎄요. 수가 아무래도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여전히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그래도 중국이 할 말을 하는 사람, 그렇죠. 네, 예. 이재명은 중국하고도 잘 지내자 하는 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이 편파 판정으로 반중 정서가 생기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하는 것도 예. 그때 뭐 우리 한국 청년들이 중국 청년들 싫어한다 네. 이런 발언 같은 건 제가 볼 때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쵸, 그게 네. 정치 지도자가 할 발언은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뭐 사드 추가 배치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 사드나 삼축 체계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이 핵도발 못하도록 막는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추가 배치한다고 하는 순간 굉장히 불필요한 논란들이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예, 것들은 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큰 뜻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네. 네. 예. 중국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네. 왜냐하면 강 국장님 잘 아시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적 운신을 폭을 넓히려면 미국 가서는 중국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할 말을 해야 미국이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네. 중국 가서도 중국 가서는 우리는 한미동맹이야. 나 미국하고 잘 지내. 나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해야 중국이 우리를 무시 못해요. 네. 예. 거기 가서 그쪽 상대방에 맞추는 이야기만 하면 네. 상대방이 우습게합니다. 아이고 가서 맨날 혼밥하시고. 그럼요. 뭐 우리 기자가 얻어 터져도 말도 못하고 그렇죠. 예. 중국이 뭐라 하면 무조건 중국몽을 따른다고 그럼, 하고 그럼, 큰 그럼. 산이라고 높은 산이라고 그러고 네. 이러면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하죠. 그럼요. 아, 참. 근데 그럼 요번에 TV 토론 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누굴 먼저 만날 거냐 물어봤더니 윤 후보는 미국, 예. 일본, 네. 그다음에 중국, 북한 뭐 이런 네, 순위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순서를 말하지 않았어요. 네. 또 필요할 때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태도가 뭔가 두 후보가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전에도 카스라 테프 미라까지 얘기하면서 맞아요. 미국의 분단 책임까지 거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이 점령군이니까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 같은 거기에 좀 동조한 듯한 얘기도 했고. 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된다고 하면 된 다음에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외교적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네. 그건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DJ 노무현 때 했던 분들과 같이 일체화돼 있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아마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네.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 이러는 것이지 네.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우리의 탄탄한 그 동맹을 강화해서 그 힘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그 힘으로 북한을 이렇게 좀 견인하고 이럴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말씀은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안보 크게 정책의 다르지 않을 큰 것 기조를 그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네, 인적 네, 구성으로 네. 볼 때 그럼요, 그거는 그럼요. 인적 구성이. 이제 지금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네.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뭔가 죽창가에 가까운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한일 관계에서는 별로 의지를 안 보이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한일 관계 그렇죠.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일본 대사관이 초미의 관심사죠. 네. 저한테 연락 자주 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한일 관계가 제대로 풀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갈 거냐라는 네. 다음 정부가 이제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당연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일 관계는 해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일 관계는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렇죠. 이 한일 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반일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뭐 역사적으로 충분히 정당한 감정이긴 합니다만 모든 정부의 역대 정부의 한일 관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지향한다예요. 네. 네. 과거는 잊지 않아야지요. 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죠. DJ가 오부지선은 괜히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볼 때 앞부분만 한 거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예. 과거를 직시해라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매이는 거죠. 어. 예. 소부장으로 나가시죠. 소부장. 머물러 있고 네.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묘해서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일본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죠. 예. 개그 프로에서도 예. 맞아요. 그런 그렇죠. 이상한 예. 경계가 있어요. 우동 스시 먹을 때도 눈치 봐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본의 과거에 대한 잘못된 지금 그 모습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일 간에 있는 그 민족 감정이라는 걸 문재인 정부는 과거를 직시한다는 명분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게 나쁜 거죠, 사실. 그러면 그게 과연 예. 지금 21세기에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외교안보적인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단호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청와대가 네. 어떤 결정을 네. 하냐 중요해요. 근데 저는 지금 미중 관계 이 패권 경쟁이나 헤게모니 싸움도 간단치 않다고 보고 네. 그럼요. 예. 세계 질서의 변화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 동북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죠. 예, 예, 예. 전략적으로. 뭐 맞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저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다고 봐요. 아. 네. 19세기 말에 예. 그 조선이라는 깜깜한 나라가 예. 그 급변하는 세계 열강의 어떤 관습 속에서 예. 결국은 헤매다가 식민지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불과 1세기 전이에요. 답답해지네. 불과 100년 전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오리란 보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라 밖의 복잡한 사정들을 저희가 막 다 한참 네.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제 좀 그 대선 얘기로 좀 돌아가면 네. 선대위에 계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 선대위 해체되고 이제 막 그러면서 나오셨는데 얘기 듣기로는 좀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는 얘기도 많이 권유도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밖에서 지금 예. 살짝 지원만 하고 계신 것 같죠? 네. 어떤 역할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선대위에서 직함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 나왔습니다만 예. 그 윤석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네. 게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뭐 제가 있는 역할, 뭐 해야 될 역할들은 뭐 어느 장소에서는 하고 있는 아, 거죠. 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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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의종군 팀이신가요? 글쎄, 백의종군 팀. 백의종군 팀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 백의종군이세요. 그러니까 검은 옷 입은 분하고 나 흰 옷만 입고 계시는데. 아니, 뭐 그런 농담을 해. 아니, 한번 펀치 치시죠, 제대로 한번. 아니야. 안 쓰- 아, 선생님 치셔서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아재그 같아. 예. 여기서 중국 때리고 뭐 일본 때릴 순 없잖아요.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대선에 막판에 이제 들어오서 오면서 이 가족 논란이 또 가중되는데 전에는 김건희 씨 논란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김혜경 씨 논란이 더 커졌어요, 지금. 그다음 또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도 있고. 네. 자, 김건희, 김혜경 논란 어떤 게 더 셀까요? 뭐 둘 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서 역대급 비호감 대사이라고 다들 네.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그 김건희 씨 논란은 네. 구분을 하자면 네. 과거 논란입니다.
허위 이력도 네. 오래전 일이에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있었지만 아무튼 대통령 후보 되기 전, 네. 응? 대통령 후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무속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윤석열 후보 만나기 전에 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장인 아니 장모 문제도 사실 네. 결혼하기 전 이야기들이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야기라는 거고. 근데 묘한 건 김혜경 씨는 지금 현직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김건희 씨 같이 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쳐도 이제 책임 있는 공적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네. 거야. 근데 현직에 있는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했다? 네. 이건 권력 남용과 권력의 사유화에 익숙한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과거에 있었던 권력이 아닌 상태에서 했던 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권력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할게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과거 일이고 현재 공적 지위, 공적 권력을 가진 상태에 했던 갑질이란 권력의 사유란 측면이 다르다. 네. 그건 분명히 그리고 찾고 이 있다고 법카 문제나 갑질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네, 네.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럼요. 그 추미애 장관도 법무장관 때 자기는 저 군부대 방문했는데 자기 법카가 논산 아들 그 가는데 맞아요. 쓰여가지고 조사 받았잖아요. 네. 벌금인가 맞아요. 받았어요. 네. 그 법적으로 그 유용한 겁니다. 그럼요. 네. 다른 분들도 MBC 사장, 뭐 KBS 맞아요. 다 다 잘려고 그걸로 뭐 김밥 2,500원짜리 모은 거하고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11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게 김혜경 씨 법칸이 무슨 뭐 약 대리 처방이니 그다음에 심부름 이런 게 보면 액수도 별로 안 되고 소소한 것 같지만 국민들한테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런 거 갑질 횡령하면 그럼. 안 된다고 그럼.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님들이나 우리 네. 그 자식을 둔 입장에서 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7급 공무원 당했다고 그렇죠. 생각해 봐. 빨래 정리하고 저 밥 올리고 그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난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다 그쵸. 모른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배모 씨라는 그 5급 그 양반이 김혜경 여사랑 상의 없이 그런 일을 시킵니까? 그리고 뭔가 배달 와 있으면 이게 뭐지라고 그럼.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사모님은 이런 스타일 좋아해. 사모님 무슨 뭐 블루베리가 어떻고 그 김혜경 씨가 교감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렇죠.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아들 무슨 뭐 병원에 갔다 온 것도 그럼. 다 안 시켰대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건희 씨도 처음 문제됐을 때 사과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제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13일 만에 사과해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요. 지금 김혜경 씨는 지금 더 문제인 게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모른다. 이것도 지금 13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모른다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뭘 사과하는 거예요? 그 사과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면 나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 5급 배모가 7급한테 한 걸 사과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사과를 해? 전반적인 관리 책임만 지겠다. 근데 응.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를 잘못한 거다. 유동규의 잘못을 그게 바로 대해서. 뱀장어수법, 뱀장어수법. 정치라는 것은 네. 가장 적절한 시절에 가장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 말. 그러면 근데 놀라운 것은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와 그 부인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런 작은 일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 화가 나게 만드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 이제 그 대응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거, 네. 말바꾸기 하는 거.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만 그런지 다른 분도 그런지 모르지만 무서운 게 느끼는 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살아오니까 익숙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당연하죠. 얘기잖아요. 예. 저는 매번 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후보를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이제 단일화 얘기 한번 해보죠.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거의 이번 대선에 거의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번 단일화는 재밌는 게 보통은 야권 후보 단일화 또는 여권 후보 단일화 이게 갈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를 가운데 두고 여권에서도 단일화하겠다 그러고 야권은 원래부터 단일화하겠다고 했는데 진척은 안 되고 참 재밌는 상황인데 지금 여야 단일 후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중요하죠 뭐. 근데 안철수 후보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안철수 후보랑 예. 같이 일도 하시고 그렇죠. 친하셨잖아요. 제가 안잘알이죠. 안자랄. 근데 그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상황은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구애를 하고 그렇죠. 네. 예.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네. 이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당면 과제죠. 네. 그런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건 뭐냐면 그만큼 몸값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올라가고 거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뭐 유튜브니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광값을 일단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을 파는 건데 네. 광을 파는데 많이 쳐주겠다는 대로 갈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함정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말은 뭐든지 한다 이죠. 어제 한 이야기를 바꿀 수도 있고 네. 오늘 한 이야기를 내일 또 딴 쌩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뭘 못하겠어요. 네. 안철수 후보한테 후보도 차라리 네가 해도 된다. 아. 라고까지 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라면 그치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건데 예, 후보도 괜찮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 예. 윤석열 후보는 이기고 지는 문제지만 이재명 후보는 죽고 사는 살아나기 문제예요. 문제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지면은 검찰 조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 지금 네. 그 검찰 권력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놔두고 있는 거지. 저건 누가 봐도 각에 나오는 네. 의혹들인데 예, 예.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이재명 후보 자기가 후보까지도 안 할 생각으로 절박하게 매달릴 거라고 봅니다. 진짜 못할 일이 없는 거네요. 그 당연하죠. 상황에서는. 못할 일이 없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자리 외 모든 아, 자리 다 주겠다. 대통령도 줄 수 있다니까. 대통령도 준다. 그럼 본인이 총리하고. 자기만 살려주면 되지. 아.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구애가 굉장히 맹렬하고 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는 관값이 올라가는 건 있는데 네. 근데 안철수 후보도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10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년 내내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정권 교체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그거 쌩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관값 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그쪽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광값을 아무리 많이 그렇지. 받아도 그 다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요. 그거는 불가능한 관값은 돈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철수 후보의 관값은 이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입지를 보장받는 게 그럼요. 관값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네. 지금 정권 교체 한 5년 외치다가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이재명 돕겠다고 하면 네. 관값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책임 정권 총리든 교체다. 뭐든 해도 네. 그 아마 아유. 1년도 안 갈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마 몇 달 안에 깨질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또 팽당할 거고. 아, 팽당한다. 근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이제 어떤 네, 네. 이 행보를 쉽게 안 결정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관값 말씀드려서 좀 안철수 후보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음. 어쨌든 선거 전에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완주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완주하기 네, 쉽지 않은데 그 대신 그러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면서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인 열망에 부응하면서 네. 정치인 안철수가 살 수 있는 이 네. 출구를 찾아야죠. 네. 저는 그런 고민 중이라고 보고 네. 저는 국민의힘과 저는 같이 하기를 바라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단일화를 하겠다고 수면 위로 꺼내가지고 단일화 협상팀이 만들어지고 룰 미팅을 하고 서로 삿바싸움을 하고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해봤잖아요. 안철수 네, 후보 네, 측하고. 그랬죠. 그리고 네. 뭐 유무선을 몇 프로 할래, 재응답 할래, 그다음에 아. 뭐 ARS는 얼마 넣을래, 그다음에 질문 문항은 뭐 할래, 아이고. 경쟁력이냐 접합도냐 말도 할 수 없어요. 네. 그거 하는 순간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다 진흙탕 싸움 돼서 흠집 납니다. 네. 아. 그래서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어려운 네. 과정. 음. 사실 그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이번 네. 그 대선 앞두고 제일 중요한 네. 이벤트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은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까우시지만 네. 최근에 보면 뭐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송영길 대표도 만나고, 근데 그분이 워낙 네, 많이 네. 만나죠. 네. 양쪽을 넘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그 김종인 위원장이 도와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네, 그 광화문 사무실에 계시면 네, 전국 각지의 강호들이 모시러 와요. 기자들이 오고. 네, 기자들도 오고. 광화문에 네. 앉아 계시면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겠다는 사람 말리지 않는 네. 분이시기 때문에. 또 아.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 패배 의식이 지금 완연한 상황에서 정체되고 있는 지지 속에서 이제 돌파구를 김종인 위원장이라도 어떻게 모셔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네. 당연히 만나자고 와라 그런 거. 네. 이재명 후보 와라.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문제는 없다. 네,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상 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뭐 이제는 바로 지금 같은 선거에 바로 한 달 전에 저 총괄 선대위원장 하신 분이 상대방으로 가는 건 저는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상 저는 안 맞다고. 아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재원 오늘 최고도 그렇고 자꾸 안철수에 대해서 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당신이 뭐 하냐 빨리 드랍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안 후보도 자기가 독자 후보인데 그럼요. 그냥 밀려서 드랍할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왜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윤 후보 측이 너무 좀 오만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말을 조심하잖아요. 네. 신중하게 하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기분이 상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지만 그 언론 매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네. 정치인 각자 개개인이 한 말이 그냥 실시간으로 다 그렇죠. 기사화가 맞아요. 되고 맞아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네. 우리 조선일보 오래된 네. 기자 하셨으니까 좀. 하루가 지나야 기사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어느 흐름을 그래서 갖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네. 하루 사이에 이게 좀 이렇게 좀 마사지도 되고 그렇죠. 네. 다시 여러 의견도 들어가고 예. 해소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네. 이건 리얼타임으로 바로 기사가 되니까.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달라진 그 언론 매체 환경에 정치인들이 이게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그 특히 당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절실하고 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메시지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오늘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10분이면 단일화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를 잘 모르는 얘기 같은데 안 후보랑 10분 안에 대화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사람 세계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 큰 결단 약간 네, 뭐 이런 그거는 식으로 가능하다 알겠는데. 이렇게 보겠다. 그 결단도 상당한 그 물밑 조율 과정이 필요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조율은 다 해놓고 통 크게 합의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지. 그렇죠. 실제로, 정몽준 예. 노무현도 그랬고요. 네. DJP도 그랬고. 네.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겠죠. 아, 그럼 단일화 그 특히 이제 후보 등록일이 13, 14일. 네. 그다음에 마지막 투표 용지 인쇄가 28일인가 뭐 그렇죠. 그때까지 두 타임 중에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일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았어요? 발렌타인데이죠. 5일도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모르죠. 뭐 정치는 생분이니까 그 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작해도 뭐 쉽지는 않을 수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단일화라는 것은 국민들 중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뭐 박빙의 지금 경합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확고하게 승리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지지자분들을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들에게는 거의 초단위로 단일화를 하라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쏟아져서 저한테도 뭐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예, 보냅니다. 네.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빨리 단일화해라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권 교체 요망하는 사람들이 한 50몇 프로가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정권 교체로 갈지 아니면 혹시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정권 재창출 쪽으로 갈지 어느 쪽 가능성을 더 점치십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는 뭐 일단 경합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차범위 안에 있고 네.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데서는 드물죠. 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 다양한 그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항상 이럴 때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조금 요즘에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윤석열 후보 측 선대 그 캠프가 조금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미 이런 선거 조금, 끝난 듯이 네, 좀 우려가 있어요. 근데 선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5년 한 달이면요 그럼요. 다 변해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빠졌다 올라갔다 봐야 또 이 보십시오. 2주면은 뭐 금방 세상이 바뀝니다. 맞아요.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이고,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권 세력 아닙니까?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권력 집단이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카드나 인프라는 다양한 겁니다. 돈, 조직 그럼요. 모든 걸 다 네.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야 되고 네. 정말 그 질 수도 있다는 각오하에서 모든 것들을 좀 탄탄하게 단단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아직은 낙관하기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 김근식 그
정세 분석 실장이셨죠? 네, 모시고 저희가 나라 안팎의 복잡한 사정을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박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속이 딱 트이는 아주 속 시원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김근식 교수님 오늘 외교안보 쪽의 해안, 그다음에 또 정치 쪽에 또 바라보는 시선 저희가 다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